정권을 바꿔도 또 광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겨울에 수많은 나를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외쳤잖아요. 새로운 나라 됐어요? 정치민주화도 이루고 경제성장도 했는데 왜 한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느냐는 거죠. 코로나 시기로 엄중한 지금 이때 서울에서 기꺼이 우리 거창을 찾아주신 김누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 우리 거창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또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에 긴 인사말보다 속이 시원한 우리 교수님의 강연을 챙겨 듣는 걸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거창 평화학교 통일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일안보 강연회를 마련해주신 신승열 민주평통 거창군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강연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우리 거창군을 방문해 주신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물론 거창군도 잠시 놓았던 긴장의 끈을 다시 부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옛날처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해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단결을 하고 견디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급냉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북관계는 바이든 정부 수립 후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대화, 협력 관계는 지지하는 등 평화의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예전부터 항상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또 언제 어떤 식으로 위기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과 평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며 확고한 안보 의식과 단결력으로 평화 통일 그날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통일 강연을 통해 평화 통일을 염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통일 국가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이끌림이 되는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는 지금껏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더 이상 확진자가 우리 거창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네요.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화통일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창에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 통일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독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중국과 대륙 세력과 일본과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양 세력의 이 틀밥을 위해서 200년을 고생해온 게 아니라 천년을 기록에 있는 역사만 3000년 넘게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다음 때에는 통일돼, 아주 평화로 통일돼, 무력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도 아니고 그런 통일된 도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그창군 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창군 외 금재경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권순모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장관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를 강의해 주실 김누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걸 쓰고 하는 게 낫겠죠? 요즘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잘 들리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주평통 관련해서는 묘하게도 이 경상남북도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저도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인가요? 성주에서, 성주 오다 보니까 여기 가까이 있던데요. 그 다음에 그 전엔 또 문경, 영주, 영천, 이게 다 경북 지역에서 그런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하나요? 1시간 반? 예,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민주평통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관점, 또 나름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게 전적으로 제가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 저의 견해일 수도 있고, 제가 한 10여 년 독일 통일을 좀 연구한 그런 결과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면 대체로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10분,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 토론할 수 있는,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그때 적극적으로 또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평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경북 지역에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가장 활발한 데가 보니까 외국이에요. 외국. 지금 유럽 쪽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 민주평통이 굉장히 활발해서 아주 중요한 분들도 많이 모셔다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떠나 있는 분들이 더 애국심이 더 이렇게
아주 뜨겁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실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잖아요. 그렇죠? 민주, 평화, 통일.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집약된다고 봐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하는 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 단계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 평화의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로 간다면 결국은 통일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 평통이라고 할 때 민주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미 이루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갈 시대적 과제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평화의 문제가 현 단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통일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다루어온 어떻게 보면 낡은 이슈같이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아득한 현실감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러한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통일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 숨이 차는데 제가 여길 올라가서 이걸 벗고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예, 좋습니다. 여러분, 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고 또는 평화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많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굳이 통일을 해서 뭐 하는가? 통일을 하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사례를 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교육 문제.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고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복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통일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이 통일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통일 문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통일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인지 그 말씀을 이제부터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사회가 됐는데 정치는 없어요. 정치 없는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을 하나 든다면 뭐가 되겠어요? 공정 아니에요? 공정? 작년에 청년의 날에 나와가지고 기념사에서 공정이란 말을 무려 28번 했다고 합니다. 28번. 그 이후에 또 지금 야당에 굉장히 젊은 친구가 야당의 그 대표가 됐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가 등장했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공정입니다. 그렇죠? 공정경제 이런 걸 내세우면서 됐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씨라고 지금 새로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이분은 또 뭘 내세워요? 또 공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또 여당의 유력 후보가 있죠? 그분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자들이 다 공정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대선 후보로 나오겠어요? 우리 사회를 어떤 보다 나은,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공정입니까? 공정도 물론 문제죠. 공정하지 않은 것. 특권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태. 이것이 한국 사회 당연히 문제예요. 그러나 공정이라는 것이 구현이 되면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 되나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예요. 불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예요. 자, 공정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정을 외치니까 이제 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불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더 무서워요? 아니면 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더 무서워요? 어떤 불평등한 사회가 더 무섭겠어요? 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더 무서운 사회가 될 수 있죠. 그 불평등이라는 것이 불공정에 의해서 비판이라도 받았죠. 이제는 만약에 공정성이 구현된다면 공정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어떠한 정치인도 불공정을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근원 문제가 공정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 여러분 3주 전에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KBS 1TV에서 하는 그 프로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목이 뭐였나요? 불평등이 586에게, 이런 제목이에요. 소위 지금 586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지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멕시코, 미국보다 더 심해요, 지금. 그게 최근 자료래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도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이런 자가 없어요. 그냥 기껏 하는 이야기가 공정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몇 달 전에 서울과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시장 선거를 했죠? 이 시장 선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생존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특히 대도시에서는 제가 있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있는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요.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랑 인건비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생존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있어요. 임대업자, 소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실업자, 비정규직, 젊은 구직자,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여러분, 제가 독일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작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독일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코로나 대응 예산을 짠 겁니다. 코로나 대응 예산을. 정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책정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1조 유로를 편성했어요. 1조 유로. 1350조를 편성했습니다. 1350조. 그렇게 하면서 특히 고정비용의 손실을 받은 사람들, 자영업 중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겠죠. 이게 고정비용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90%까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90%까지. 그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국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 뭐 했나요? 지금도 80%니 100%니 이야기하지만 찔끔 그게 과연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나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부산시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과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생태탕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왜 있어요? 이런 시기에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국가의 역할을 두고 정당 간에 쟁투를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예요. 한국은 그걸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생존의 위협이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그것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 왜 그렇겠어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책임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무책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건 어디예요?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문제 제기 안 해요. 문제 제기를 해야 정치적 쟁점이 되죠. 왜 문제 제기 안 해요? 어찌 보면 이 정부의 무책임성보다도 더 무책임한 그러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든 거예요. 모든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공정이라는 정말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이러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세울 가치가 공정이 아니라 뭐겠어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정의 사회를 넘어서 존엄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된 게 10년이 넘었어요. 존엄 사회. 이건 뭐겠어요?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의 문제, 즉 분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정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 그야말로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겠다라는 정도를 마치 미래 사회의 비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내세운 비전이 뭐예요?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 반칙 없어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냐? 그 얘기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를 아주 기형적인 사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경이로운 사회입니다. 많은 외부의 시선들, 특히 외국 학자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국 사회가 GDP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세계 지금 9위, 10위권으로 올라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멋진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아시아 국가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얀마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하나의 전형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지난번 홍콩에서, 또 태국에서,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항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견인하는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를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홍콩 시위에서는 여러분 보셨죠? 시위대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민주주의의 희망이 돼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30-50 클럽 뭐예요? 예,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7개 나라밖에 없어요. 7개.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 일본. 그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가 들어갔고요.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죠?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경이로운 나라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죠? 이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데가 사실은 좀 대단한 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독일 정부가 1991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의 연구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호가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대부분 미국 대학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캐나다에 있는 대학, 토론토, 몬트리올 이런 데를 지원하게 됐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는 1호가 동경대였어요.
2호가 베이징 대학, 3호가 서울대학이 아니라 중앙대학이 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16개국에 21개 연구소가 있어요. 지정이 된 게. 이 연구소가 매년 소위 센터 컨퍼런스를 합니다. 센터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사실은 매년 21개 연구소에 있는 그런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국이란 나라에 경탄합니다. 뭐에 경탄하겠어요? 뭐에? 한국 민주주의. 정말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대해서 BTS나 봉준호나 윤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경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탄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예요. 정말 경탄합니다. 예. 이 한국 민주주의는 특히 이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이 완전히 독재 국가로 굳어져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빛이 나는 거고요. 일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일종의 봉건 민주주의예요. 봉건 민주주의. 내적인 역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류의 민주주의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최근에. 일본 민주주의가 어떻습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했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 보셨어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시민들의 생명에 아주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의사표명을 했나요? 총리 공간에 모여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얼마 모였어요? 얼마 모였어요? 250명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250만 명이 모인 줄 알았어요. 신문에서 읽으면서. 250만 명이 모인 줄 알았어요. 만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총리 공간에 250명이 모였더라고요. 예? 후쿠시마 현청 앞에 55명이 모였대요. 그것도 저는 55만 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수가 고작 25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고요. 왜 동경대 교수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다이나믹 코리아 하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는 놀라운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룬 것이고요. 그야말로 외부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볼 때는 너무너무 경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성장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는 GDP가 세계 9위, 10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많지 않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다른 측면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입니다. 지금 18년째 1위예요, 자살률이. 여러분 아시죠? 1919년, 재작년에 한 번 2등 했어요. 우리를 어느 나라가 앞섰나요? 리타우엔.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앞섰어요. 작년에 우리가 또다시 1등을 회복했죠? 아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왜 이렇게 자살하나요? 이 자살 중에 철학적인 자살, 실존적인 자살, 우리 베르테르처럼 실현에 의한 자살, 몇 프로 되겠어요? 거의 대다수가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내리는
그러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저희 과에, 대학원 독일 졸업 학과에 아주 독특한 학생이 박사과정에 들어와서요. 12년 동안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던 분이 들어왔어요. 병원을 접고 들어왔대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 이야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살을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고로 보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은 징후입니다. 징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예비 자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떨어져 죽는 사람의 수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는 자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사람 바로 이전에 수많은 예비 자살자들이 빽빽하게 차 있대요. 빽빽하게.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의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걸 느끼고 이것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병원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특히 안 좋은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률의 경우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어때요? 평균적인 다른 나라 평균의 10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에 따라서는.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겠어요? 그것도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습니다. 50%에서 52%에서 48%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이 약 50%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노인 빈곤이 몇 프로입니까? 노인 빈곤율 몇 프로 정도 돼요? 5% 내외예요. 5% 내외. 3에서 7%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지금 그거의 10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이 엄청난 경쟁 스트레스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자살의 정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울한 나라예요. 아동 우울증이 세계 1위입니다. 예? 아동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놀이터고 보이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고 호기심의 대상인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해요. 우울한 아이란 말이 어떻게 성립돼요? 형용모순이죠. 검은 백마랑 뭐가 달라요? 검은 백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울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기적적으로 아이들이 우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셨죠? 거의 매일 노동자들이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찡겨 죽고 너무 끔찍해요. 이건 23년째 일이에요. 지금 23년째. 그러니까 작년에 할 수 없이 노동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것도 중대재해법으로 바뀌었어요. 기업이란 이름을 빼고 처벌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24년째 소위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기업살인이죠. 기업살인. 정확하게 하면. 기업살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4만 5천 명 정도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매년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아세요? 지금 작년에 독일의 노동시간이 1300시간이에요. 한국이 몇 시간입니까? 2000에서 2300시간. 예? 700시간에서 1000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소위 유리천장지수라고 하죠. 이것이 생긴 지 9년 됐어요. 9년 내내 한국이 1위입니다. 9년 내내. 예?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 사회 자체를 정상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못 느껴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종합 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4년째 1 이하입니다. 4년째. 0.98, 0.92, 0.85. 내년에는 0.7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꼽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업을 하다가. 저는 문학선생이라서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이 5명 있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한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떠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5명한테 물었어요, 제가.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대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명 정도는 안 낳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5명 전원이 안 낳겠다고 하면 이건 현상이죠. 이건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현상이지. 왜 안 낳겠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놀라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정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지옥이 돼가는 거죠? 지금 모든 지표가 한국 사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나요?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이 이렇게 훌륭하다는데 동의하나요?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제가 불평등 이야기는 뺐네요. 불평등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모든 지표들을 보세요. 지금 나오는. 예? 노동시간, 불평등,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출산율 이런 모든 걸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어요?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예? 저보다 나이 든 세대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가난한 빈곤 때문에 생긴 문제로 봤어요. 저희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 독재자들이 있었던 시절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저희 때는 당연히 저 군인들, 저 독재자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군사 독재를 우리가 극복하면 좋은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극복했잖아요. 이제 민주화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 한국 사회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한두 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고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루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지옥에 가까워지죠? 누가 좀 얘기해 보실래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냉전 체제 속에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루고 정권 교체까지 했지만 한국 사회에 이런 사회적 비참은 해소되질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정권 교체를 했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 지형. 이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그러한 나라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해요? 미국이라고 답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미국. 왜 그렇겠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보수 정당만 두 개 있는 나라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래서 여러분, 세이무어 립셋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세이무어 립셋. 이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미국 예외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제목이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American Exceptionalism. American Exceptionalism. 그래서 미국은 보수 양당제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민의힘은 보수고 지금 민주당은 진보고 그런가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봤자죠. 정권 교체를 해도 전혀 사회가 안 변해요.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안 거예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3번이나 했는데 사회의 질적 변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죠. 이제 안 거예요. 이건 아니네. 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작년과 올해 지금 한국에서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선거를 한 거 아시죠? 선거를 했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우리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민주당은 보수 양당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라는 의원 아시죠? 버니 샌더스. 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여성 상원 의원이 나왔죠. 이들이 내세운 정강정책, 공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내세운 정강이 뭐였어요? 공약이 첫째, 대학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없애겠다. 둘째, 대학생 부채 탕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대다수가 뭐예요? 빚쟁이인 거예요. 빚쟁이. 그러니까 부채 탕감을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은 거예요. 세 번째, 무상 보육. 보육을 무상으로 하겠다. 네 번째,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하겠다. 이 네 가지예요. 샌더스와 거의 똑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의 정강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대학 무상화, 대학생 부채 탕감, 이 정도의 공약을 내세운 정당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 미국 민주당 정도도 못 되는 그러한 정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의 정당들은 세계적인 표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대체로 수구에 가깝고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대체로 보수에 가까운 정당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좀 긴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오른쪽 끝에 있는 정당이 하나 있는 거죠. 오른쪽 끝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라는 분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황교안 씨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다 좌파죠.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예? 좌우란 건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볼 때는 좌파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보다 한 3발짝 떨어져서 누가 있나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 3발짝 떨어져서 여기에 누가 있나요? 독일의 보수당이 있어요. 지금 독일 수상이 누군지 아시죠? 앙겔라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이 사람은 독일 정치 구도 안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을 대표하는 수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와서 예를 들어서 내년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정치적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좌파 정당 정도가 아니죠. 극좌파입니다. 극좌파. 지금 한국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 변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지금 하나의 지금 야당은 보수라고 하고 지금 여당은 진보라고 부르는 이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종인 씨라고 아시죠? 김종인 씨라고 나이 드신 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왜 이 나이 먹어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분이 국민들이 지금 두 개의 정당이 다른 정당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전 나왔다고 봐요.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두 정당이 똑같은 정당이라는 거죠. 이분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땐 대표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죽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강정책 똑같아요. 보세요, 한번. 예? 이 두 당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딱 한 가지예요. 김정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은이를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건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똑같아요.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곧 사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민주화가 됐는데 변화가 없는가? 왜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왜 그렇겠어요?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일한 한반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이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보수적인 사회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이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는 1990년에 다 와해가 됐어요. 미소 냉전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이런 냉전 구도라고 하는 것은 1990년에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사실상 해소됐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과 냉전의 땅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란 사회를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기형적인 사회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기형적인 국가, 기형적인 사회, 그리고 한국인을 아주 기형적인 인간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란 국가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G7에도 초청을 받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조차 못 가지고 있어요. 근대 국가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에요. 민족 자결도 지금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국민 주권 없어요,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군사작전권 미국이 가지고 있고. 지금 성주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성주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성주 보세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저 밀어붙여가지고 미군 기지 저기다 세워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중국 견제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볼품없는 나라로 이 분단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두 번째, 사회 정치 체제. 지금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보수화된 정치 지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선 아무리 정권 교체가 돼봐야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여기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휴전선, 저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분단은 지금 내 속에서 나를 기형화시키고, 나를 왜소화시키고, 나를 형편없는 학자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내 뒤통수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위험한 말이 아닐까?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50년 이상을 계속 한국인들은, 저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뒤통수에서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검열의 기계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지금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저처럼 직업이 학자인 자한테는 최악이에요. 자기 검열을 하는 자가 무슨 진리를 말해요? 자기 검열을 하는 순간 학자는 끝이에요.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자 못 된 거예요. 저만이 아니죠. 한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문사회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분단이 만들어 놓은 자기 검열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분단 체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한국이란 국가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볼품없는 기형 국가로 만들었어요. 군사 작전권도 없고 국민 주권도 없고 민족 자결도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분단 기형 체제가 어떻게 됐나요? 한국 사회, 한국의 정치 구도, 이것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보수적인 정치 지형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바로 이 체제가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시켰습니다.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시켜서 한국인들은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다른 분단형, 기형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분단형 권위주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강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성,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 못 봅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우리는 이 폭력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더 잔혹한 폭력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의식들, 흑백 논리, 모든 걸 흑 아니면 백으로 봐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에? 이러한 사고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검열의 메커니즘,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분단 체제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각인한 어떠한 뭐예요? 분단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는 주요 국가들, 특히 선진 국가들이 다 거쳐갔던 가장 거대한 현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거쳤던 바로 그 과정, 즉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못했어요. 68년에 있었던 거대한 혁명이 현대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바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이것도 바로 분단과 냉전 체제가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의 지체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야기를 하면 길어요. 그래서 68혁명이라고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68혁명. 68혁명 저기 한 분 없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68혁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68혁명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왜? 한국만 유일하게 68혁명이 안 왔어요. 이 68혁명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에 다 영향을 줬는데 한국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국 예외주의라고 불러요. 196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전 세계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회와 문화 영역에 영향을 주고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68혁명인데 한국에서만은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분단과 냉전 체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가장 중요한 건 평화예요. 평화 체제를 빨리 구축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 가지 문제, 국가 차원에서의 기형성, 사회 차원에서의 기형성, 그 다음에 한 인간의 성격 차원에서의 기형성을 이제는 빨리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또 한국인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판문점 휴전선에 더 이상 군인들이 서 있지 않고 누가 서 있어요? 경찰들이 서 있으면 돼요. 정상적인 국가 간의 평화로운 국가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누가 서 있겠어요? 경찰들이 서 있겠죠. 그런 관계가 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이 분단과 냉전을 끊임없이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고 분단의 기생에서 살아남는 이러한 정치 세력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죠. 언제까지 그걸 할 거예요? 70년 동안 이 분단에 기생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그런 체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 문제는 뭐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통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독일 통일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의 형태는 뭐겠어요? 첫째, 이것은 양국 체제로 그냥 남북이 사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외국과 외국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둘 다 게르만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죠. 서로 대사관도 교환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소위 안보 불안을 끊임없이 조성함으로써 정치 구조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작동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동서독 관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일민족 이국가 체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민족 이국가 체제.
동독과 서독은 서로 국가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외국은 아니었어요. 좀 애매하죠. 서로 국가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린 외국은 아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은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주 대표부를 뒀어요. 애매한. 예, 그래서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콘페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콘페더레이션, 국가연합 형태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더레이션, 연방제. 이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을 하는 것이겠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양국 체제로 갈지, 국가연합 체제로 갈지, 연방제로 갈지. 이것은 남북이 처해 있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는 유연하게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단 체제는 빨리 해소돼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전혀 못했죠. 전혀. 지금으로서는 난망합니다. 분단 체제 극복은 신속하게, 그 대신 통일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냉전 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구도가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가 진짜 경쟁하는 이러한 정치 구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국가가 어때요? 당당한 그러한 자주국가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와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부터 좀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을 좀 환기해 보세요. 작년 8월 말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 15,000명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8일 날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들 중에서 2,700명을 먼저 받겠다. 독일 정부가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리로. 이것은 그 중에 베를린 시위 장면이에요. 왜 쏟아져 나왔을까요? 왜? 여기 그 시위대의 요 현수막에 그 얘기가 들어있긴 해요. 여기. 예, 라거 에바쿠이렌 이렇게 써 있죠? 예, 라거 에바쿠이렌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라거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라거 맥주. 예, 창고에서 숙성시킨 맥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일 맥주들이 대부분 라거 맥주예요. 우리나라 그 라거 맥주라는 게 있었죠. 창고이기 때문에 수용소, 창고같이 생긴 수용소도 라거라고 합니다. 에바쿠이렌, 이건 evacuate죠. 영어로 하면. 예, 수용소를 다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멘셴비어디게 운터브링운,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무슨 얘기예요? 수용소를 다 비우고 전부 우리한테 보내라. 전부. 왜 15,000명 전원을 보내지 않느냐? 2,700명, 왜 2,700명만 받느냐? 나머지 아이들은 어떡하느냐? 이런 데모예요. 여러분, 저는 요 아침에 신문에서 이걸 보는데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소름이. 에?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구나.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어요. 예? 여러분,
독일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 날, 작년 10월 3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일이 우리한테는 개천절이죠. 독일에서는 뭐겠어요? 통일의 날이에요. 통일의 날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날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작년 10월 3일이면 몇 주년이에요? 30주년입니다. 30주년. 독일 통일 30주년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성대하게 기념식을 했어요. 여기서 독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말 인상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이 표현을 해요. 최고의 독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독일 국가 중 최고라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독일이 군사력이 최고인가요? 경제력이 최고인가요? 그런 의미 아니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여러분, 독일은 지금 2015년부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딘가? 계속 독일이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시죠? 계속 1위예요, 메르켈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난 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이죠. 이건 누가 했어요? 아우슈비츠, 공장식으로 인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아우슈비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독일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에 인류 사회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가져왔던 자들이 누구예요? 독일 아니에요, 독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나왔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독일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일 히틀러, 이거 아니에요? 하일 히틀러. 예? 아주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러한 독일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런 독일인이 됐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독일은 1970년대에 교육개혁이 있었고요. 이 교육개혁에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독일인들의 심성구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합니다. 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했을까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근원이 어디겠어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라고 본 겁니다. 경쟁 이데올로기. 여러분,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히틀러가 보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글이고 이 정글의 원리는 다윈이 이야기한 원리와 같다. 뭐겠어요? 예?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순리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다. 이게 완전히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인 토대죠. 그 핵심에 있는 게 뭐예요? 경쟁이죠.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 파시즘을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교육에서 경쟁 이데올로기를 없애버린 겁니다. 1970년부터 독일에선 경쟁을 학교에서 없앱니다. 성적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그것을 50년 동안 하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온 거예요. 1970년부터 지금 2020년 아니에요? 에? 경쟁이 없는 교육을 50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오늘날 독일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입니다. 교육학적 실험실. 경쟁을 50년 동안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이 사진이 통일된 지 30년이 된 독일을 상징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진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어때요,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지난 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독일이 이번 세기에서 통일되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독일 통일에 대한 결산입니다. 즉, 독일은 외적 통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반듯한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보인 성숙한, 독일인들이 보였던 성숙한 민주 시민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 잘 융합하고 통일된 이후에 이제는 하나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여기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내적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동서독 주민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서로 융합하고 공감하고 화합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서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동독 주민들은 자기를 독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동독인이야, 이렇게 부르지. 오스트도이체, ich bin Ostdeutsche, ich bin kein Deutscher,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일 사람이 많습니다. 난 독일 사람 아니야, 동독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는 저항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죠. 많은 동독 사람들이 여전히 한 70% 가까이 자신은 통일된 독일의 2등 국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건 예상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동독인들이 느끼는 저런 저항적 정체성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한 세대, 30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게 잘 사라지질 않아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지금 20대 동독에서 태어난 아이들, 얘들은 지금 20대니까 어때요? 통일 독일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조차 동독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단을 체험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단이 세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독일 통일 30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적 통일은 성공적이었다, 국가적 통일. 그러나 내적 통일, 동서독 주민 간의 통일은 사실상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통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일의 과정은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독일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됐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해요. 한반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의 분단은 우리와는 다르죠. 연성 분단이죠. 우리는 아주 경성, 아주 하드한 분단이고요. 독일은 소프트한 분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독 수교 130주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독일에 가서 어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와 우리가 다 분단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와 우리는 상대가 안 돼. 너희 분단은 이건 분단도 아니야. 제가 막 그래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함경도에서 내려왔는데요. 20살에 저희 아버지
연애를 했기 때문에 20살에 당시로 봐선 신여성이죠. 홀로 내려온 거예요. 자기 애인을 쫓아서 온 거죠. 서울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8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85세. 65년 동안 사돈의 팔촌 하나 없었어요. 피부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친척 한 명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엄마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평생 엄마 이야기를 안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엄마,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남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독일인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는 이 분단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겪었던 이 분단은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고요. 또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증오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독일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의 함의가 달라요. 우리는 민족하면 어때요? 당신 민족주의자십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별로 안 나쁘잖아요. 우리는 민족주의 하면 누굴 떠올려요? 뭐 김구 선생, 안창호, 윤봉길 이런 사람들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민족주의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 독일 사람한테 당신 혹시 나치오날리스트세요? 민족주의가 나치오날리스트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너 나치냐?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민족주의가 대단히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히틀러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동독과 북한, 서독과 남한을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고요. 그래서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 이게 통일 한반도는 어떤 사회적 실체를 가져야 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꿈꾸나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되기를 꿈꿔요?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 실체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한 사람들이 이미 통일하면 남한 자본주의가 북으로 확장되는 걸로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한 자본주의가 북 지역까지 확장되면 통일 한반도가 좋은 사회가 될까요? 남한 자본주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 다양한 자본주의 중에서 정말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북이 하나의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어쩌면 20세기의 전 세계가 거대한 체제 경쟁을 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체제 경쟁을 했죠. 다 아시는 거죠. 이 거대한 20세기의 체제 실험 가운데 최악의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그게 통일의 사회적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닌 사회주의, 스탈린 사회주의,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이것은 소련이라고 하는 한 국가 안에서 있었지만 이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 이후에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노브체크 사회주의, 티토의 유고 사회주의. 노브체크는 체코, 프라하의 봄이죠. 노브체크의 사회주의는 서유럽 사회주의자들도 다 동경을 한 사회주의예요. 인간의 얼굴한 사회주의라고 했죠, 소위. 그 다음에 동유럽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 소위 제3세계 사회주의, 소위 민족 해방적 성격을 가진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었죠. 베트남의 호지밍 사회주의, 중국의 마오쩌둥 사회주의, 그 중에 김일성 사회주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통사적으로 봤을 때 김일성 사회주의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세습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역사 안에서 세습이란 건 없어요. 쿠바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뭐예요? 형제 세습을 했죠. 형제 세습. 카스트로가 형제 세습을 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세습을 한 사회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유일한 봉건적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북한입니다. 자본주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자본주의를 다른 자본주의와 비교해 보세요. 한국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약탈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자살률, 예? 노동시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많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지표들을. 지금 일본 자본주의 어때요? 일본 자본주의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완전히 탈락자는 보호해주는 사회적 그물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자본주의예요. 또 미국 자본주의 어때요? 미국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아주 표본적인 자본주의죠. 또 유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 어때요? 이것은 거의 사회주의와 가까운 그야말로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의 중유럽 복지자본주의 이것도 다 알고 있죠. 여기도 스칸디나비아만큼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그 시민들의 삶을 국가가 상당 부분 보호하는 그러한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의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한국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유례가 없는 약탈적 자본주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통일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실체, 즉 사회적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 사회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왜곡된 방식의 봉건적 사회주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약탈성이 심한 그러한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병자가 하나가 되면 병이 낫나요? 두 병자가 병이 있다면 어딜 먼저 가야 돼요? 결혼하면 병이 나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 지금 통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저는 남한 자본주의를, 남한의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인간화해야 돼요. 저는 거기다 휴머나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휴머나이즈. 자본주의를 인간을 좀 잡아먹지 못하게,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성을 최소화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패배한 자도 그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 최소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한의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휴머나이즈, 인간화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저런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해야죠. 민주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남한 자본주의의 인간화와 북한 사회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통일의 실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지금 상황에선 제일 중요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웅사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영웅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결단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가졌는가,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독일에서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고 나서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딱 이래요.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딱 이렇게 자기를 규정을 해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독일이 패전국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런데 브란트는 자기를 딱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냉전 체제를 지배하는 미소 관계 속에서 브란트는 자기의 길을 엽니다. 아, 정말 대단한 거죠. 예? 패전국인 독일이 냉전 체제를 깨트리는데 선두에 서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정말로 비전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빌리 브란트가 항상 염두에 둔 것은 세계 평화입니다. 브란트는 항상 그걸로 당시에 닉슨 또 프랑스의 뽕피두를 설득을 했어요. 독일 통일을 통해서 유럽을 통합하고 유럽 통합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설득해냅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인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과 평화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것을 풀어낼 그러한 대통령이 다음번쯤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러한 식견과 용기,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불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중요하고요. 이 네 번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살살 정리를 할게요. 자,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독일에서도 몰랐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산수인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 아시죠? 여성 총리. 메르켈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메르켈이. 예, 동독 출신의 총리예요. 예, 저기 메클렌부르크 포아포머른이라고 제일 아주 꼴짝기 그런 지역의 목사의 딸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독일의 최장수 총리입니다. 최장수. 히틀러가 12년밖에 안 돼요. 그 독재를 하면서도. 지금 메르켈은 16년을 했습니다. 메르켈만이 아니에요. 동독 출신들이 완전히 통일된 독일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요 사람. 요아힘 가욱. 제가 2007년에 만난 사진이에요. 이때는 이 양반이 아직 제야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해 독일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요. 이 사람도 동독 출신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볼프강 티어제. 이 사람은 또 역시 동독 출신이에요. 독일에서 최장수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최장수 국회의장. 독일에선 국회의장이 넘버 2예요. 아시죠? 의원 내각제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한 국회의장이 티어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정치인들이 상당히 주름을 잡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예. 왜 그렇겠어요? 왜 이렇게 동독 정치인들이 상당히 중용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남한 어떻습니까? 소위 보수와 진보라고 나뉘어 있죠? 이 양쪽이 어때요? 50대 50이에요. 남한 사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50만 표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어요. 딱 2번이에요. 예외적으로. 이명박 때 문재인 때. 이 2번 빼고는
다 50만 평 안쪽입니다. 1, 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얘기는 남한의 정치구도 자체가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50%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통일이 됐어요. 지금 3천만 정도의 북한 주민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2천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반도 전체의 지배권을 갖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독일도 똑같았어요. 서독은 보수 진보가 완전히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동독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2천만 정도가 유권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동독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동독의 전체 정치 지형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통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빨리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말하자면 김일성의 그러한 독재 정권 치하에 들어간 거죠.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민주적 지도자를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파퓰리스트, 파시스트에 더 친화적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나 빠른 통일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비된 민주시민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독일이. 그것을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군 단위까지 잘 돼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동독 지역에 들어가면서 동독 시민들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적인 그러한 시민으로 길러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 민주시민교육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게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 성숙도에 그대로 비례해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성숙한 주민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통일 한반도의 부담이에요. 우리가 통일되고자 한다면 북한이 잘 살아야 돼요. 북한이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김진향 이사장이 있어요. 김진향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한 20개 있게 되면 그게 사실상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남한 기업들도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북한 주민들도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빈곤 상태를 빨리 벗어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 통합보다 문화 통합이 어렵다. 남북 통일이냐 중북 통합이냐, 이 이야기는 이것은 외국 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북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외국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남북 통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봐라. 과연 북한이 남한과 통일하려고 하겠느냐? 오히려 북한의 지도부는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되는 걸 바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래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서독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로 동독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서독에서는 당시의 동독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을 통일 예비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너무 돕지 않습니다. 북한 지금 너무너무 못 살아요. 동독과 서독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몇 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체로 4배 내지 5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몇 배 정도 돼요?
북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몇 배로 얘기하죠? 경제 수준 차이가 북과 우리가 50배 내지 60배. 50배 내지 60배. 북은 우리와 대결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북은 우리와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동독 지원을 통일 예비비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을 통해서 드리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체로 우리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늘 500조면 50조가 국방 예산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돈이죠. 그것만 들어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20살 전후한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지적으로 호기심도 왕성하고 예민하고 한 그 젊은 아이들의 2년, 그거 얼마로 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그것만인가요? 또 남친들이 군대 가면 여친들이 흘리는 눈물, 그건 얼마예요? 그건 얼마예요? 유형무형의 분단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비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그것이 일종의 통일 예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는 통일되면 안 됩니다. 저는 금강산에 가서 보면서 통일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오만방자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산다는 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제가 몇 번 싸웠어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북한 사람들을 깔보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제가 봐도 이상해요. 김일성 죽었을 때 막 펑펑 우는 거 보면 이야, 어떻게 무슨 국가가 이런 국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보이는 그런 전체주의 식민으로서의 행동들 이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탈북해 온 사람들, 또 북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내리는 교시들을 어느 정도 신념화하는가? 그렇죠? 정부의 교시를 어느 정도 자기의 신념으로 삼는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절반 이상 믿지 않죠. 연출하는 거죠. 많은 부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극장국가 북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사실은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우리가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낄 뿐이죠. 예?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쟁이란 게 좋은 것이다, 소비가 좋은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 모든 사람들 99%의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경쟁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헬조선이 된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경쟁 절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소비가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독일 아이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82%가 무려. 왜 그렇겠어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생태적 상상력이죠. 지금 한국 사람이 생태적 상상력 가진 사람 있어요? 소비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해야 경제가 나아지고, 소비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완전히 자본의 논리만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신념화하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신념화 안 해요. 누가 더 이상해요?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남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우월감,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동북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 지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가장 유력한 위험지대가 바로 동북아입니다. 아시죠? 미소 간의 충돌이 터질 가장 유력한 지대가 바로 또 한반도예요. 저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지상의 명령은 통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평화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저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봐요. 동북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일본의 과거. 둘째, 한국의 현재, 한반도의 현재. 셋째, 중국의 미래.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본의 과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은 완전히 과거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나라예요. 과거 청산. 과거 청산을 못함으로써 동북아가 아직도 화해를 못해요. 그렇죠? 두 번째, 한반도의 현재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 현실이 동북아의 물리적 소통을 차단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중국의 미래는 뭐겠어요? 바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걸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일본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동북아 평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거 청산, 분단, 그리고 패권주의의 문제, 이것을 동시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이 세 가지 문제,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푼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못 풀어도 유럽연합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청산 확실하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어이구, 이게 다 끝났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가 분단 문제를 잘 풀었죠. 세 번째가 뭐예요? 패권주의 문제. 이것을, 이게 다 된 모양이네. 이제 끝낼 거예요. 어차피. 고맙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네요. 그만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평화의 문제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브란트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이러한 원대한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통일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강연해 주신 김누리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